자, 이렇게 오늘 오전 6시부터 차기 대통령 선출을 위한 사전투표가 시작됐습니다.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는 사전투표를 코앞에 두고 개혁신당 이준석 대선 후보를 찾아가서 심야회동을 시도했지만 불발됐습니다. 네, 관련 내용 포함한 정치권 이슈들 오늘은 이종근 시사평론가, 김성환 시사평론가 두 분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사전투표가 오늘 오전 6시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그리고 내일까지 이제 사전투표가 진행이 되지요. 3년 전에 있었던 사전투표율을 보면은 36.93%, 이게 최종 투표율이랑 거의 뭐 절반 정도의 수치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두 분께서는 이번 사전투표율을 좀 어떻게 전망하시는지 먼저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전투표율이 2014년도에 이제 정착이 돼서 지금까지 완전히 말씀 중에 잠시만요. 죄송합니다만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사전투표를 하는데요. 현장 함께 보시겠습니다. 예, 이재명 후보 대학교가 밀집한 신촌을 사전투표 장소로 선택했습니다. 오늘 신촌에서 생애 첫 대선 투표자이자 20대 청년들과 함께 사전투표를 하게 되는데요. 이재명 후보와 함께 사전투표하는 청년들은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찬성 집회에 참석했던 청년들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각 신촌동 주민센터에서 이재명 후보가 사전투표를 하는 모습 저희가 함께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네, 오늘 사전투표 첫날입니다. 사전투표 첫날 투표 장소를 청년들과 함께 신촌에서 하는 것으로 정한 이재명 후보의 모습 저희가 이제 보여드리겠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사전투표를 마치고 나서 또 여러 메시지를 낼 것으로 보이는데요. 지금 모습 보이시죠? 투표를 마친 이재명 대표. 지금 이재명 후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오늘 청년들과 함께 투표를 진행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찬성 집회에 참석했던 청년들로 전해지고 있고요. 이 청년들과 함께 사전투표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재명 후보 조금 전에 이제 투표를 마치고 앞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 후보 투표를 마친 후에 유권자들에게 투표 참여를 독려하는 메시지를 낼 계획인 것으로도 전해지고 있는데요. 지금 비슷한 시각에 민주당 선거대책위원장들도 일제히 서울, 인천, 대구, 충청, 경남 등 전국 각지에서 사전투표를 진행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사전투표를 마치고 이재명 후보 서울 강동구와 송파구, 서초구, 관악구 등을 돌면서 집중 유세를 이어갈 예정인데요. 이재명 후보 어제에도 이 대선 최대 승부처인 서울에서 내란 심판론을 기치로 집중 유세를 폈습니다. 예, 지금 투표를 마치고 나와서 화면을 봤을 때는 이 투표 이 봉투와 관련된 질문을 좀 한 것 같고요. 관련된 내용은 잠시 뒤에 좀 메시지로 내놓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제 투표를 마치고 청년들과 함께 사진을 잠시 좀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사전투표 첫날 신촌에서 사전투표를 하는 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모습 보고 계십니다. 네, 이재명 후보 투표를 마치고 이제 함께 투표한 청년들과 함께 투표 용지를 투표함에 집어넣기 직전입니다. 네, 이제 투표함에 투표 용지를 집어넣는 모습까지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예. 잠시 뒤에 이제 어떤 목소리를 좀 내놓을 것 같은데요. 그때 저희가 함께 좀 이야기를 더 들어보도록 하겠고요. 사전투표 첫날에 신촌에서 이제 투표를 하고 있습니다. 잠시 저희가 이제 사전투표율에 대한 전망도 여쭤봤는데 글쎄요, 이게 첫날에 신촌에서 한다. 이것도 특별히 또 의미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오늘 좀 낯선 장면입니다. 대통령 후보라면 부인, 후보 배우자와 함께 하잖아요, 대개는. 근데 배우자가 아니고 청년들과 함께 합니다. 그건 장소가 갖고 있는 어떤 상징성일 겁니다. 신촌이라는 장소, 그다음에 청년들과 함께 저렇게 투표함에 투표 용지를 넣는 광경, 이런 것들은 다분히 이재명 후보가 2030 세대에게 어필하려는 보다 적극적으로 다가가려는 그런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어찌됐든 역대 그 민주당 후보들은 2030 세대가 아군이었거든요. 절대적인 어떤 아군이었는데
해를 거듭할수록 2030이 뭐 보수화된다라는 어떤 그런 지표도 나오고 또 특히나 이제 이준석 후보 이야기가 나중에 나오겠지만 이준석 후보가 상대적으로 굉장히 젊은 후보가 나왔기 때문에 2030의 표가 분산되거나 또는 보수화된 어떤 그 2030은 또 김문수 후보한테 가고 있다라는 그런 지금 그 분석도 나오고 있으니까 이렇게 투표 날 사전 투표 날 청년들께 한가하면서 청년들에게 다가가는 그런 모습을 마지막으로 잔상 효과로 남기려는 게 아닌가 그런 의도가 엿보이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이재명 후보뿐만 아니라 김문수 후보도 이제 오늘 투표를 합니다. 또 여기 장소는 또 인천 계양이고요. 사전 투표 첫날에 이제 본인이 이제 어떤 특정 지역에 가서 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또 있다고 보세요? 일단 선거 전략의 어떤 필요성 때문이 아닐까 싶은데요. 김문수 후보의 경우에는 사실 반명 분위기, 일종의 이재명 후보에 대한 비판적인 여론을 지금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네거티브를 좀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러니까 보수 결집을 위해서 이재명 후보를 겨냥한 후보다라고 하는 그런 이미지를 마지막까지 심어주려고 하는 것 같고요. 그리고 보수 진영의 경우에 즉 국민의힘 지지층은 거의 김문수 후보 쪽으로 결집이 된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보수층은 아직까지 완전히 마음을 결정하지 못하거나 또 이준석 후보 쪽으로도 일부 가 있는 보수층도 있는 것으로 보이거든요. 그런 면에서 이재명 후보하고 맞설 수 있는 상대는 나다. 이런 점을 강조하기 위해서 일부러 일종의 뭐 적진에 뛰어들었다고 얘기할 만한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의 지역구라고 하는 계양에 가서 일부러 사전 투표를 한 것이 아닌가 생각되고요. 그리고 이재명 후보가 그 대학가에서 투표를 한 거는 제가 볼 때는 일단은 20대 지지율이 상대적으로 조금 낮아요. 다른 세대에 비해서 이재명 후보 입장에서는. 그리고 20대의 경우에는 아직까지 특정 이념에 많이 이렇게 쏠리는 현상이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부동층이나 무당층이 꽤 많이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층의 경우에는 마지막까지도 누구를 찍을까 결정하지 못하는 그 유권자들이 꽤 있거든요. 그런 유권자들한테 마지막으로 어필하기 위한 전략을 담고 아마 대학가에 가서 투표를 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이처럼 오늘 오전 6시부터 차기 대통령을 선출하는 사전투표가 시작됐는데요. 그렇다면 조금 전 10시 기준 사전투표율 어떤지 알아보고 나서 저희 대담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함께 보신 것처럼 오전 10시 기준 사전투표율 5.2%입니다. 지난 20대 대선의 같은 시각 사전투표율이 3.64%였습니다. 사전투표가 시작된 후에 오전 7시 기준 지난 대선과 0.63%포인트 차이가 났는데 이 격차가 계속해서 좀 비교해봤을 때 커지는 모습 보이고 있거든요. 좀 어떻게 바라보고 뭐 계십니까? 최종적으로 봐야 뭐 결과를 알 수 있겠습니다만 지금까지 어떤 대선들을 비교했을 때 사전 투표율이 굉장히 오르고 있는 추세인 건 맞습니다. 19대 때 보니까 26.06인데 20대 대선은 36.98% 굉장히 많이 올랐어요. 네. 그런데 중요한 건 사전 투표가 과연 전체 투표율을 견인할 수 있을 것인가 이게 관심이잖아요. 사전 투표를 도입한 가장 큰 목적이 전체적으로 많이 투표를 하게 독려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편의성을 제고해서 이전보다 더 많이 민주주의의 하나의 어떤 꽂힌 선거에 참여하게 하겠다. 그런데 이렇게 견인 효과가 지난 20대 대선에선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사전 투표율은 굉장히 높았는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 19대가 77.2%였는데 20대 대선은 사전 투표율은 굉장히 높았는데 도리어 그 19대 대선보다 0.1%포인트 낮았거든요. 뭐 거의 오차범위 아니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높아지지 않았다. 그러니까 사전 투표가 본 투표를 견인하는 효과보다는 분산 투표
즉, 이게 사흘이나 되니까 본투표에 무슨 일이 있을지 모르니까 사전투표를 하고 본투표일은 쉬거나 하자라는 그런 심리가 굉장히 많이 작용하고 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제 사전투표는 굉장히 정착이 된 것 같아요. 사전투표가 어떤 세대별로도 큰 격차가 없고, 그 말씀 왜 드리냐면 20대 대선에서 사전투표율이 높았는데도 불구하고 민주당보다 국민의힘이 국민의힘 계열 후보가 당선이 됐다라는 건 세대별로도, 그러니까 60대 이상도 사전투표에 많이 참여를 한다는 뜻으로 또 읽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편리한 제도구나라고 인식하는 그런 경향이 뚜렷하다. 그래서 아직은 사전투표가 무엇을 결정한다라고 단언하기에는 이른 시간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전반적인 사전 투표율도 살펴봤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각 시도별로 전남 같은 경우에는 10%를 이미 넘어서기도 했고요. 말씀해주신 부분에 대해서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이 사전 투표율이 과연 본 투표율의 상승까지 견인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어떻게 좀 생각하십니까? 앞서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난 2022년 대선 때 사전투표율이 굉장히 높았거든요. 그 전 대선 때보다 10%포인트가 더 올라가는 바람에 지금 36%가 훨씬 넘어섰잖아요. 사전투표율을 보고 본투표율도 많이 올라갈 거다 이렇게 기대를 했는데 오히려 그 전 대선에 비해서 0.1%포인트가 떨어졌어요. 그때도 많이 이제 얘기가 됐던 거지만 일종의 이제 투표의 편의성이 높아지면서 투표의 새로운 형태로 정착했기 때문에 사전 투표율이 높다고 해서 본 투표율이 같이 높아지는 것은 아니다라는 게 그때 이제 확인이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번에 사전 투표율이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사전 투표 열기가 높다고 해서 본 투표율이 반드시 높아지는 건 아니다라고 하는 점을 염두에 둬야 될 것 같고요. 더군다나 이번 대선은 좀 이전과 좀 다른 점은 계엄 내란 사태를 겪은 후에 이루어지는 대선이기도 하고요. 전체적으로 판세가 좀 많이 기울었다고 하는 얘기가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존 보수층의 경우에 사실 계엄이나 계엄에 대해서 반대하는 의견도 적지 않았고요. 또 탄핵 찬성 반대로 보수층 자체가 나눠져 있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김문수 후보를 찍기 어렵다고 하는 보수층, 합리적 생각을 하는 중도 보수 성향을 갖고 있는 보수층도 적지 않기 때문에 만약에 이준석 후보의 발언까지 거기에 얹어지게 된다면 갈 곳을 잃은 보수층의 경우에 일부는 투표 포기할 가능성도 사실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에 최종 투표율까지 다 높아질 것이다 이렇게 장담하기에는 현재로서는 좀 빠르다. 좀 이후에 아직까지 시간이 좀 남아있기 때문에 본투표율까지 이런 논란이나 논쟁들이 어떻게 더 진화하고 발전해 나갈 것이냐 이 부분을 좀 보고 최종 투표율 여부를 판단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럼 사전 투표라는 시스템이 정착된 것 같다라고 조금 전에 말씀해 주셨는데 네. 그럼 이 사전 투표율에 따른 어떤 유불리 같은 것들도 좀 있다고 보세요? 기존에는 좀 뚜렷했어요. 그게 2014년도부터 시작이 돼서 2020년도까지의 그 비교를 좀 해보면 사전투표가 적극적으로 사전투표를 행한 그 세대와 지역은 아까도 지역 나와서 보시면 알겠지만 예. 호남이 지금 오늘도 굉장히 최고예요. 네네. 10%를 지금 넘었습니다. 넘어 돌파하고 있잖아요. 네. 상대적으로 TK 대구 지역을 보면 3.5% 정도로 네, 가장 3.2%. 낮습니다. 예. 그러니까 가장 높고 낮은 지역별로만 보더라도 보수와 진보의 어떤 격차가 보이잖아요. 특히 2013년부터 2020년까지 세대별로도 굉장히 차이가 났었어요. 2030이 사전투표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6070이 본투표에 참여하고 그러다 보니까 사전투표가 높으면 민주당 계열이 승리하고 또 사전투표가 낮으면 또 본투표가 적극적으로 투표율이 높으면 국민의힘 계열 정당이 승리하는 그런 공식이 있었는데 지난 20대 대선 다시 말씀드리지만 20대 대선에서 그게 깨져버린 거예요. 네. 총선도 역시 총선은 근데 총선과 이제 비교를 하면 총선은 민주당이 이겼는데 사전투표율이 높았는데도 불구하고 대선에서 사전투표율이 아주 높았는데 지금 그 윤석열 후보가 대통령으로 당선이 됐기 때문에 사전투표율과 정당 지지와는 큰 차이가 없지 않느냐. 물론 보수 일부 진영에서 부정선거를 지금 주장하면서 사전투표를 하지 말자라는 그런 그 주장이 나오고는 있으나 20대 때도 그런 주장은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만 그래도 사전투표율이 높았고 6070 역시 사전투표에 참가한 것을 보면 이런 경향 그러니까 사전투표가 하나의 어떤 정당 지지와
뚜렷하게 연관성이 있는 것 같아 보이지는 않는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예. 지금에 이렇게 계속 시간대별로 언론에서 보도를 하잖아요. 그러면 상대적으로 적은 지역이 우리가 지금 안 하고 있네라고 상승, 견인하는 어떤 효과도 또 보일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은 아까 또 말씀드렸지만 사전투표가 결정적으로 어디에 유리하다라고 이제는 그러니까 단언하기에 이르다. 그리고 지금 데이터는 그걸 나타내지 않고 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사전투표 관련해서 계속해서 들어오는 소식은 저희도 보면서 좀 짚어봐야 할 것 같고요. 한편 3차 토론회에서 있었던 이준석 후보의 여성 신체 관련 발언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 후보 관련해서 기자회견 등을 열면서 심심한 사과를 표했는데요. 발언 듣고 나서 대담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표현은 제가 창작한 것이 아니라 이재명 후보의 장남 이동호 씨가 인터넷 커뮤니티에 직접 올린 글의 순화된 버전이었습니다. 그러나 대통령 후보자에 대한 검증은 사생활의 문제가 아니라 공적 책임의 연장선입니다. 저도 입에 담기 어려운 발언을 꺼내면서 저열한 언어 폭력을 행사한 것에 대해서는 도저히 용납할 수가 없는 것이 아니냐. 후한무치가 곧 젊음은 아닙니다. 이준석 후보가 제 옆에 있었으면 혼났을 거란 말씀을 되돌려드리고 싶습니다. 다만 그 발언을 먼저 했던 분들도 먼저 비판을 받아야 되는 거 아닌가에 대한 생각이 있습니다. 네, 들으신 것처럼 논란이 커지자 이준석 후보 발언 15시간 만에 사과를 밝혔습니다. 또 오늘 오전에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관련 내용에 대해서 재차 입을 열었거든요. 오늘 다시 한번 사과를 하면서도 비속어를 쓴 게 아니라 가치 중립적인 단어를 썼다라고 입장을 냈는데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는데요. 저는 한마디로 이성을 잃었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지금 후보 사퇴 요구를 지금 받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게 되면 결국은 사퇴하라는 요구가 더 커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보고 마지막으로 프레임을 전환하면서 계속 논쟁을 끌고 가겠다 이런 의지를 밝힌 것으로 보입니다. 저는 매우 부적절하다고 생각하고요. 자신이 한 발언이 부적절했다고 하면 사과를 진정성 있게 하던가 아니면은 그 발언의 기본적인 취지나 이런 것들을 좀 정확하게 설명하면 될 텐데 이준석 후보가 오늘 이제 반박하는 내용의 대부분은 뭐였냐면 요지는 이재명 후보의 아들 문제, 그 문제에 대해서 아들이 한 행위를 정당하게 난 의혹 제기를 한 것이다. 일종의 후보 검증 차원이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그때 3차 TV 토론에서 발언을 꺼낸 건 이재명 후보 아들이 댓글로 썼다고 이른바 알려지고 있는 그것하고 사실관계도 다르고요. 남성과 여성으로 차이가 있고요. 그러면 이재명 후보한테 분명하게 TV 토론 과정에서 아들의 검증 문제를 얘기를 하면서 정확하게 그 부분에 대한 언급을 했었어야 맞는 얘기고요. 그 이후에 논란이 커지고 나니까 말을 왔다 갔다 바꾸다가 결국은 검증 차원이었다 이렇게 말을 바꾸는데 일종의 진실 게임으로 이번 논란을 끌고 가면서 방어하겠다 이런 프레임 전환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런다고 해서 이준석 후보의 잘못이 전 사라진다고 보지 않고요. 만약에 후보 검증 차원이었다 하더라도 TV 토론 과정에서 그렇게 일종의 공론장이었는데 공론장에서 부적절한 표현, 성폭력이라고 우리가 인식할 만한 표현들을 사용하는 게 적절했다고 볼 수 있겠는가? 그것 또한 매우 부적절한 것이었거든요. 어느 쪽이어도 다 부적절한 행동을 한 거란 말이에요. 언행을 한 건데 거기에 따라서 그 이후에 대응하는 태도도 아주 저열하다. 그러니까 저런 후보가 지금 새로운 젊음을 얘기하고 시대 교체를 얘기할 수 있겠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실망하는 국민들이 굉장히 많을 거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진정으로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면 사과를 하고 더 책임질 자세가 되어 있다고 하면 후보직을 사퇴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일단 토론회 이후에 이준석 후보의 대응과 발언들에 대해서 어떻게 들으셨는지부터 좀 여쭤보겠습니다. 일단 대응의 어떤 이유는 알겠어요. 지금 이준석 후보가 정치권에 나와서 겪는 가장 최고 수준의 지금 그 위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지난번에 자신의 어떤 그 비위 문제가 걸려서 의혹이지만 상당히 이 정당에서 그러니까 국민의힘 정당 대표 시절에 곤혹을 치렀지만 저는 그거보다 지금이 가장 더 큰 위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공공성을 띄어야 되는 전파, 즉 공중파의 방송에서 생방송으로 해서는 안 될 표현을 아무리 인용했다고 하더라도 자신의 입에서 발언을 해버렸거든요. 그런데 그 직후에
대응이 더 큰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 그 표현 자체보다는 그 표현은 인용했다고 아무리 강변을 하더라도 이거죠. 의도가 아무리 좋더라도 방법이 잘못됐으면 의도가 좋은 것은 참작이 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자면 2011년도에 김선동 의원이라고 기억하실 겁니다. 김선동 의원이 농민들의 아픔, 눈물을 지금 여러분들도 겪어봐야 된다라고 하면서 국회 본회의장에서 최루탄을 터뜨려 버립니다. 그리고 자신도 뒤집어 쓰고요. 그분 징역형을 받고 물론 집행유예도 함께 받았습니다만 그리고 또 국회에서도 제명됐습니다. 그분의 의도, 한미 FTA 체결 때문에 농민들의 아픔, 아무리 그게 의도가 그렇다고 하더라도 최루탄을 본회의장에서 터뜨린 행위 자체가 사실은 잘못된 것이거든요. 이것도 지금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이재명 후보의 아들이 또 그 표현도 사실은 그대로 옮긴 것도 아니라고 본인도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아들이 그런 표현을 썼다고 하더라도 그 표현 자체를 자기가 인용이라고 아무리 주장하더라도 전파에서 어떤 남녀노소가 다 함께 보고 듣는 그런 이 도구를 이용해서 그 표현을 썼다. 그 표현을 쓴 주체는 자기거든요. 최루탄을 터뜨린 사람은 김성동 의원이었어요. 그러면 그 행위에 대해서 자기가 책임을 져야지요. 근데 책임을 회피하는 태도 계속 회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도가 좋았다라고 계속 의도를 얘기하고 있고 이것은 이 책임 그러니까 그야말로 대통령 후보 내지는 정치인으로서 자신의 행위에 대한 온전한 책임을 지으려는 어떤 태도가 아닌 것으로 보이고 또 상대방에 대한 배려, 그 표현을 들었을 때 진짜 심한 수치심을 느꼈을 여성들에 대한 배려가 전혀 그러니까 성인지 감수성이 전혀 지금 오늘의 어떤 그런 기자회견에서도 나타나지 않는다. 이 오늘의 지금 기자회견 때문에라도 더 사실은 위기를 겪을 것 같다라는 생각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발언이 판세에는 어떤 영향을 줄지 이 부분도 궁금해지는데요. 확장성이 떨어지겠죠. 그러니까 이준석 후보 입장에서는 두 자릿수 지지율을 아마 기대를 했을 겁니다. 결국 단일화는 이제 결렬이 된 상황이기 때문에 후보 3명이 이제 각자 도생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단 말이에요. 이준석 후보 입장에서는 더더욱 선거비 보전을 받기 위해서라도 10% 이상 좀 더 욕심을 부린다면 15% 이상을 넘어서 선거비 전체를 보전받는 방식으로 가기를 원했을 거고요. 결국 대선 이후에 만약에 국민의힘이 패배한다고 한다면 그럼 보수 재편 과정에서도 이준석 후보를 무시하지 못할 것이다. 예,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만 지금 이 시각 국민의 김문수 대선 후보가 이재명 후보의 지역구가 있는 인천 계양에서 사전 투표를 하는데요. 현장 연결해서 함께 보겠습니다. 네, 지금 보고 계시는 곳 이 시각 인천 계양구 계양 1동의 주민센터입니다.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 지금 보시는 것처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지역구가 있는 인천 계양에서 사전 투표를 진행합니다. 국민의힘은 오늘 김문수 후보가 이재명 후보의 지역구인 인천 계양에서 사전 투표를 하는 것에 대해서 이재명 후보 지역구부터 뒤집기를 시도해서 골든 크로스를 만들어내겠다는 의지가 반영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예, 앞서 이재명 후보도 신촌에서 사전 투표를 했고요. 김문수 후보도 사전 투표 첫날인 오늘 말씀드린 것처럼 이재명 후보의 지역구가 있는 인천 계양에서 사전 투표를 진행하게 됩니다.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곳이 인천 계양구 계양 1동 주민센터입니다. 잠시 뒤에 이제 김문수 후보가 이곳에서 투표를 진행하게 됩니다. 국민의힘은 투표를 하면 이긴다라면서 사전투표 독려를 하고 있고요. 총력전에도 나서고 있고 오늘 김문수 후보도 사전투표 첫날인 오늘 바로 투표를 진행하게 됩니다. 네. 김문수 후보, 지금 보고 계시는 것처럼 인천 계양구 계양 1동 주민센터에서 잠시 후에 사전투표를 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사전투표 뒤에는 인천 상륙작전 대역전의 서막이라는 기조를 내걸고 인천 유세 일정도 소화할 예정입니다. 국민의힘에서 앞서 언급한 것처럼 투표하면 이긴다면서 현재 사전투표 독려 관련해서 총력전에 나서고 있는데요. 잠시 후에 김문수 후보의 모습이 보이면 다시 현장을 연결해서 관련 상황 저희는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는 이준석 후보 이야기를 하고 있었는데요. 다시 또 김문수 후보가 모습을 보일 것 같습니다. 다시 현장 모습을
잠시 뒤에 연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상황이 굉장히 유동적이기 때문에 저희도 김문수 후보의 모습이 보이면 다시 한번 조금 전 현장 모습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전 투표 첫날에 이렇게 후보들이 이제 투표를 하고 있고, 사실 어젯밤에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김문수 후보가 이준석 후보와 이제 단일화를 위해서 만남을 시도했습니다만은 이 부분이 이제 무산되고 이준석 후보의 발언에 이제 파장은 계속되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이 부분과 관련해서 말씀 이어가 주시죠. 김문수 후보 입장에서는 이제는 후보 간의 단일화가 아니라 잠시만요. 네. 다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김문수 후보의 모습이 보이고 있지요. 지금 이제 신분증을 내고 투표를 진행하기 위해서 투표 용지를 이제 곧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이 이제 사전 투표 첫날인데 사전 투표 첫날 계양구로 왔습니다. 이재명 대선 후보의 지역구가 있는 계양에서 사전 투표를 진행하기 위해서 김문수 후보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네, 현재 김문수 후보의 뒷모습이 보이고 있는데요. 김문수 후보 사전투표 이후에는 메가더 장군 동상 참배와 자유공원, 부평 문화의 거리 등에서 유세를 이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김 후보는 거리에서 부평구와 서구, 계양구 지역, 또 당원 지지자들과 함께 집중 유세를 벌일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후에는 김문수 후보가 3선 국회의원을 했던 경기 부천 인근의 시흥과 안산 등을 방문할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이재명 후보는 젊은 청년들과 함께 투표를 하는 모습이었는데요. 오늘 김문수 후보는 딸과 함께 투표장을 온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사전 투표의 경우에는 이제 가까운 투표소에서 투표가 이루어집니다. 신분증만 있으면 가까운 투표소에서 투표가 진행되기 때문에 오늘 김문수 후보는 인천 계양에서 이제 원희룡 전 장관의 모습인 것으로 보이는데요. 지금 김문수 후보 옆에 원희룡 전 장관도 함께 투표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저희 현장 상황이 좀 고르지 못한 부분도 여러분께 양해 말씀을 드리겠고요. 윤상현 의원의 모습도 잠시 좀 포착이 됐습니다. 여러 인물들과 함께 지금 사전 투표를 함께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글쎄요, 이 계양에서의 투표 어떤 전략이라고 좀 보면 될까요? 계양에서의 어떤 투표는 아까 김평롱 의원께서 잘 말씀을 해주셨고요. 사실 인천이에요. 핵심은. 왜 인천이냐면 인천이 지난 3년 전 대선에서 전체 광역 단체의 이 차이 중에 가장 박빙이었어요. 그러니까 48대 47 정도였어요. 그런 1%포인트도 아닌 그런 박빙이었거든요. 박빙으로 윤석열 후보가 졌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그 인천이 거의 캐스팅 보트, 스윙 보터 지역이에요. 예. 그 다음에 벌어진 지방선거에서는 완벽하게 국민의힘에 몰아줬고 그 다음에 또 벌어진 총선에서는 완벽하게 민주당에 몰아줬거든요. 그래서 국민의힘은 아마도 인천에서 또다시 바람을 일으켜야 된다. 그러니까 완전히 정말 인천을 잡아서, 물론 지금 경기도는 불리하다. 그러면 서울이 3년 전에 부동산과 관련된 이슈 때문에 상당히 선전을 했다면 인천과 서울을 묶어서 경기도에 한번 대항을 해보겠다. 경기도의 어떤 득표 차이로 이런 지금 개선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인천 계양이, 물론 계양도 중요하지만 인천 전체의 어떤 그런 그 판세, 오늘도 계속 인천 유세를 하잖아요. 그렇죠. 인천을 한번 겨냥해 보겠다라는 그런 지금 전략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아까 이재명 후보의 경우에도 같이 이제 투표 지금 모습처럼요. 투표함에 투표 용지를 넣는 인물들에 대한 이야기도 해주셨는데요. 맞습니다. 양쪽 후보 다 배우자가 없는 첫 번째 사전 투표, 지금 이 투표 현장을 보시고 계시고요. 그만큼 양쪽의 어떤 뭐랄까요, 전략이 지금 비슷해요. 보면 지금 이재명 후보도 청년들과 함께 했고, 또 김문수 후보도 사실은 청년 세대인 딸과 했습니다. 딸과 했다는 거는 사실 저는 이재명 후보의 아들과 지금 연상을 시키려는 어떤 그런 의도가 아니었을까. 그러니까 이준석 후보가 지금 자꾸 이재명 후보의 아들을 지금 소환했잖아요. 네. 그래서 가족에 대한 문제, 이런 것들을 지금 계속 불거지게 만드는데, 김문수 후보가 딸과 함께 했다는 건 거기에 대한 대비되는 어떤 상징성, 이런 것들을 의도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김문수 후보의 투표 모습까지 보셨습니다. 조금 전 이재명 후보처럼 이제 잠시 뒤에 이제 기자들과의 질의응답 모습도 저희가 함께 보실 텐데요. 투표 모습 전반적으로 좀 어떻게 보셨어요? 어떤 걸 좀 느끼셨는지요? 일단 김문수 후보 입장에서는요, 앞서도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보수층을 결집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게 다급한 과제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선거운동 기간 내내 어찌 보면 보수층을 결집하는 행보들을 주로 했단 말이에요. 예를 들면 박근혜 전 대통령을 찾아간다거나 유경수 여사의 고향이라고 하는 그곳 찾아간다거나 이런 식의 어떤 행보들을 보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계속 지지율이 40%벽 넘어서 일종의 당선 안정권이라고 생각할 만큼 여론조사에서 나오지 않기 때문에 일단은 보수층을 좀 더 결집시켜서 가까이 이재명 후보하고 지지율이 비슷한 상황까지 끌고 올라간 다음에 그 다음에 단일화를 한다 이런 전략들을 추진해 왔던 거예요. 그런데 사실 그게 성공했다고 보기 좀 어려운 상황이지 않습니까? 오히려 지지율도 사실 급격하게 상승 곡선을 그리는 모습들도 나타나지 않고 있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마지막에 결국은 앞서도 제가 단일화 문제를 얘기했던 것처럼 국민 스스로가 단일화해주는 효과를 아마 기대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준석 후보의 리스크도 커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준석 후보 쪽으로 가 있는 일부 보수층까지 김문수 후보가 자연스럽게 이제 지지를 받는 방식으로 김문수 후보의 지지율을 끌어올리겠다 이런 전략을 구사하려고 하는 것 같고요. 그러기 위해선 이재명 후보의 맞상대는 나다라고 하는 것, 이재명 후보에 대한 비호감이나 이런 것들을 키우는 방식으로 선거 전략을 구사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인천 지역이 아까 이제 그 풍향계라고 하는 표현도 사용하셨지만, 그러니까 중요한 전략 지역이기도 하지만 인천 지역에 간 김에 일부러 계양구에 가서 사전 투표를 함으로써 보수 진영의 표를 마지막으로 결집시키겠다고 하는 의도를 보여줬다고 생각합니다. 예. 자, 어쨌든 이렇게 사전 투표 전에 단일화는 무산이 됐습니다. 어젯밤에 김문수 후보가 담판을 위해서 이준석 후보의 국회의원회관 사무실까지 찾아갔지만 일단은 무산이 된 거고, 언급해 주신 것처럼 뭐 단일화를 할지 여부도 관심이 쏠리긴 하지만 그 과정까지에 있어서의 모습들도 어쨌든 유권자들에게 좀 영향을 미치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전 대통령이 지금 김문수 후보를 만나서 얘기해 줬잖아요. 나도 당시에 제3후보인 이회창 전 총재를 찾아갔었다. 네, 그리고 개혁신당 이준석 대선 후보도 오늘 자신의 지역구인 경기 동탄에서 사전 투표를 했는데요. 조금 전 현장 함께 보시겠습니다. 네. 이준석 후보, 이재명 후보와 김문수 후보에 이어서 조금 전 본인의 지역구인 동탄에서 사전 투표를 마쳤습니다. 이준석 후보의 모습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이 후보는 동탄에서 사전 투표를 마친 뒤에 경기 판교와 서울 성북구 안암동 등 대학가, 또 종로 3가 포차 거리를 돌면서 2030 세대를 상대로 사전 투표를 독려하는 유세에 나설 예정입니다. 앞서 이 후보는 사전 투표에 적극 참여해주면 정말 대한민국을 바꾸는 개혁의 길로 나라를 바꿔서 여러분에게 보답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예, 사전 투표 첫날인 오늘 자신의 지역구인 경기 동탄에서 사전 투표를 하는 이준석 후보의 모습입니다. 사전 투표에 대해서 적극 참여해달라고 줄곧 호소를 해왔고요. 또 사전 투표에 참여를 하면 대한민국을 바꾸는 개혁의 길로 나라를 바꿔서 보답하겠다라는 입장도 내놓은 적이 있었는데요. 오늘 이준석 후보도 다른 앞선 후보들과 마찬가지로 사전 투표 첫날에 자신의 지역구인 경기 동탄에서 사전 투표를 진행을 했습니다. 네, 이준석 후보 기표소에서 나와서 본인의 투표 용지를 이제 투표함에 집어넣고 있는 모습 보고 계시는데요. 앞서 이재명 후보는 청년들과 그리고 김문수 후보는 본인의 딸과 함께 투표를 한 바 있습니다. 앞서 후보들의 사전투표 장면까지 확인하셨고, 저희가 앞선 대선 따라잡기에서 짚어본 것처럼 단일화와 관련된 이야기 질문 드리고 있었거든요. 네네. 계속 좀 해주시겠습니까? 단일화와 관련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부분이 이겁니다. 어저께 왜 김문수 후보가 밤늦게 의원회관까지 찾아갔을까였는데, 결국 이명박 대통령이 조언을 했거든요. 자기도 당시에 2007년도죠. 그러니까 이회창 후보가 제3 무소속 후보로 나왔는데 직접 찾아간 적이 있으니까 김문수 후보가 찾아가라. 그런데 알고 보면 그 당시에 단일화 실패했어요. 이명박 대통령 후보가 이회창 후보를 찾아간 건 맞는데 이회창 후보가 그냥 나왔거든요. 300만 표를 획득했지만 워낙에 그때 정동영 후보와 격차가 많이 벌어졌기 때문에 무난하게
지금 당시에 이명박 대통령이 대통령으로 당선됐습니다. 즉 그 뜻은 뭐냐면 만약에 단일화가 안 되더라도 최후까지 진정성을 보이는 후보, 여야 보수 아직도 마음을 정하지 못하는 보수 지지층이 아이 그래 그래도 김문수 후보를 찍을 거야라는 그런 공식이 성립이 된다. 그러니까 어저께 찾아간 건 다분히 단 한 표라도 마음을 자기의 편으로 내 편으로 만들기 위해서 진정성을 보이는 행위가 아닐까 싶고요. 또 이제 이준석 후보의 지금 그 논란, 파문이 계속 일고 있는 어떤 상황 속에서는 더 이상 김문수 후보가 이런 상황에서 리스크가 큰 후보에게 구애를 하는 장면, 뭐 아직도 시간이 남아 있다면 그런 장면은 앞으로 연출이 되지 않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어쨌든 뭐 단일화 여부도 여부겠지만 그 여부와 상관없이 그 과정 속에서 보여주는 모습들이 유권자들에게 좀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거다라고 말씀해 주셨거든요. 네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마지막까지 단일화를 시도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게 그러니까 보수층 입장에서 바라볼 때는 김문수 후보가 이렇게까지 했는데라고 하는 일종의 감정적인 어떤 동질감 같은 거, 공감 같은 걸 불러일으킬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기계적 단일화는 사실 물 건너가는 것이나 다름이 없고요. 이걸 화학적으로 끌어내는 것도 거의 불가능하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러니까 김문수 후보가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했다고 하는 인상을 남겨줘서 보수층이 다른 데로 가지 않고 김문수 후보 쪽으로 올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마지막 전략이다 이렇게 보이고요. 만약에 이준석 후보가 지지율이 꽤 많은 상황이라고 하면 그러면 단일화가 불발되면 그냥 이번 대선이 끝나는 거나 다름이 없잖아요. 근데 이준석 후보가 사실은 10%대 안팎으로 턱걸이를 하고 있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이런 상황에서 일단 성폭력 발언 리스크도 안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결국은 이준석 후보한테 갈 표는 굉장히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그러면 나머지 표를 어떻게 해서든 흡수해야지 될 필요성이 점점 커지고 있는 거죠. 그런 면에서 김문수 후보는 단일화가 성사 안 되더라도 투표일 전까지라도 앞으로 이런 행보를 조금 더 이런 일종의 구애 행위를 조금 더 할 가능성이 있겠다 싶습니다. 판세에는 어떤 영향 있으실 것 같으세요? 저는 사실상의 단일화가 이루어지는 어떤 상황이 아닐까. 그러니까 이준석 후보의 지금 오늘의 그 기자회견으로 말미암아 전통적인 어떤 보수층이 지금 이준석 후보에 대해서 갖고 있었던 어떤 기대 이런 것들보다는 불안정하다. 그러니까 상황을 리스크가 있더라도 그 상황을 헤쳐나가면서 안정화하고 설득력 있게 그 위기를 극복하는 모습을 사실 바라거든요. 근데 오늘의 어떤 기자회견을 통해서 바라보는 건 유능한 거는 좀 보이는데 그러나 유능함보다 더 중요한 보수의 가치는 사실 안정적인 예측 가능한 그런 국정 운영 또는 상황 통제 능력 이런 것들을 보고 싶은 건데 지금 제가 계속 되풀이되지만 오늘의 기자회견은 사실상 예측 불가능한 상황 앞으로의 상황을 계속 예측 불가능한 상황으로 몰아가고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전체적으로 봤을 때 아까 제가 드린 말씀처럼 김문수 후보가 적극적으로 막 더 구애를 할 이유가 없어지고 있는 게 아니냐. 표로서 사실상의 단일화가 이루어지는 게 아니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각 정당이 사전 투표를 앞두고 공약집을 발표를 했습니다. 공약집에 여러 내용들이 담겼거든요. 뭐 내란 단죄, 사법개혁, 또 임기 단축과 관련한 부분들까지 담겨 있고요. 역대 가장 근데 좀 늦은 공약집 발표입니다. 사전 투표 하루 전에 이제 발표가 되다 보니까 좀 유권자들이 제대로 이러한 공약들을 확인하지 못하고 투표에 나서는 것 아니냐라는 우려도 있습니다.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런 면에서 좀 비판받을 소지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전 방송에서 여러 차례 얘기한 적이 있었지만 그 선관위에 등록한 공약집을 등록한 후보는 어제 이전까지만 해도 이재명 후보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뒤늦게 이제 다른 후보들이 공약집을 좀 만들어서 올린 거라고 볼 수 있는데요. 물론 대통령 파면으로 치러지는 조기 대선이었기 때문에 선거운동 기간도 짧고 경선 기간도 짧아서 나름대로 싱크탱크를 만들고 또 그걸 통해서 선대위를 구성해서 공약집을 만드는 이렇게까지 시간을 가기에는 너무 시간이 촉박했던 건 사실이에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그걸 감안하더라도 국정 전 분야에 대해서 이렇게 공약이 덜 나오는 거는 거의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이거는 뭐 이재명 후보는 예외를 하더라도
보수 단일화 과정이 굉장히 좀 힘들었던 측면이 있고요. 그 과정에서 한덕수 국무총리와 김문수 후보의 단일화 문제 때문에 당이 거의 뭐 쪼개지기 직전까지 갔던 상황이었잖아요. 그러니까 후보가 가지고 있는 정치 철학이나 여기에 맞춰서 공약이 나오는 게 아니라 그냥 당이 억지로 공약을 만들어서 후보를 거기다 맞추는 이런 작업이 있었다고밖에 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걸 맞추지도 못한 채 지금 공약집을 만들었다 이렇게 보이고요. 이준석 후보의 경우에는 지금 여러 이제 논란이 있기는 하지만 애초에 공약 자체를 안 내놓은 분야도 굉장히 많거든요. 예를 들면 기후 관련되는 분야에 대한 공약은 거의 없는 거나 다름이 없어요. 그러니까 기존의 보수 진영에서 얘기했던 거를 그대로 그냥 따라가는 정도 수준에 불과하거든요. 이거는 지금에 있어서 성폭력 발언 논란과 같이 맥락이 맞닿아 있다고 보는데 이준석 후보가 자기의 정치적 몸집을 키우는 과정 자체가 일종의 차별이나 혐오 그리고 세대 갈라치기를 통해서 굉장히 선정적인 방식으로 자기의 지지층을 만들어왔던 측면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스스로 무엇을 해야 될까에 대해서 명확하게 당 차원이든 개인 후보 차원이든 공약을 정리하지 못했던 거다. 이건 두고두고 나중에 공약집을 다시 또 분석해 봐야겠지만 이준석 후보의 어떤 정치적 미래나 이런 부분하고도 좀 직결되어 있는 측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공약집 유권자들의 굉장히 또 중요한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늦어진 것만이 아니라 저는 모든 정당의 후보들이 공약에 대해서 이번만큼 부실한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저는 모든 정당이 다 똑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재명 후보도 뭐 사기 신도시 말로는 굉장히 공언을 했었는데 공약집에는 빠졌어요. 마지막에 그러니까 왜 빠졌는지를 물을 수가 없는 게 너무 늦게 이제 공약집이 나와버리니까. 그거를 뭐 계속 질문하거나 어떤 공방이 벌어지지 못한 상황이 됐고요. HMM 부산 이전도 공약집에서는 빠졌다고 해서 굉장히 또 이제 논란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김문수 후보도 사실 공약집을 보면 굉장히 뭐랄까요 선언적인 어떤 의미가 강해요. 실제로 그것을 어떻게 행할 것인가에 대한 구체성이 좀 떨어지는 느낌이 많이 들고요. 그러니까 이준석 후보에 대해서는 뭐 김 평론가께서 잘 말씀해 주셔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 각 정당의 공약이라든지 정책적인 어떤 그런 부분에서의 공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번 대선이 가장 없었다. 큰 어떤 이슈들이 없었다. 예를 들어서 경제민주화, 박근혜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 경제민주화를 끌어들임으로써 사실은 진보적 아젠다가 실종되고 있어요. 진보적 아젠다, 예를 들어서 무상급식 문제라든지 또는 복지 문제에 있어서 보다 더 선진적인 어떤 복지라든지 이런 식의 어떤 논쟁들이 언제부턴가는 사라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그 안을 들여다보면 굉장히 관료적인 어떤 파워포인트식의 어떤 그런 브리핑을 위한 브리핑처럼만 보이지 지금 뭐 그야말로 AI 시대고 그다음에 경제적으로 위기고 이런 것들은 굉장히 많이 말이 됐지만 회자가 됐지만 공약집을 보면 정말로 그걸 진짜 고민해서 낸 것인가에 대한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 이번에는 모든 정당의 후보가 전부 다 사실은 회초리를 받아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도 저희 여기까지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종근 시사평론가, 김성환 시사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두 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